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순간부터는 제가 전쟁범죄조사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개최한 프로젝트 솔저라는 그 다큐 영화 상영이 있어서 초청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 생존해 계신 8분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그것으로 이제 다큐 영화를 만든 건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잊혀진 전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는 공짜가 없다, 거저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 잊혀진 전쟁이라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개회사에서 이재원 인권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우리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저도 어찌 보면 군인으로 청춘을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슬프기까지 합니다. 역사의 수많은 비극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은 망각이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수많은 개인의 삶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도 못하고 침묵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적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우리 국군과 경찰, 미군이 자행한 것으로 역사를 조작, 왜곡하는 일이 공권력 하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침묵을 깨고 기억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과거의 범죄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 나갈지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밀도 높은 세미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은 약 30분, 토론에 임하시는 분들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제가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분은 우리 사단법인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이신 양일국 박사님이십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토론자는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역임하신 서천규 박사님이십니다. 국방부는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신 박종상 박사님이십니다. 이상 간략히 소개 마치고 양일국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은 맨 나중에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그냥 우리 직원들을 불러서 메모지에 써서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물망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양일국입니다. 좀 전에 차동길 이사장님께서 이번 세미나를 밀도 있게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직 장성 세 분하고 같이 세미나를 준비하니까 정말 밀도 있는 그 세미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자료집 만드는 거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0분의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요약이 되면, 먼저 북한의 반인도 범죄라든가 전쟁 범죄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유형화하고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라고 국제적으로 못된 짓 하는, 독재 국가가 인권 탄압하고 못된 짓 하는 것들을 유형화하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준으로 북한의 인권 범죄 내지는 전쟁 범죄를 한번 분석하고 유형화해보자.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든 처벌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처벌할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고 각각의 경로 내지는 방법이 갖고 있는 좋은 점과 한계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상기 어떤 경로를 가지고 북한을 응징하고 또는 처벌할지라도 우리가 북한 범죄에 대한 감시와 기록 그리고 보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허사다, 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논문에다 잘 써놨습니다. 제가 PPT에다가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 놨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너무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인권이 뭔가? 현대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권이라는 건 내가 억울하게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장사해서 돈 벌고 세금을 냈으면 내 재산을 뺏기지 않을 권리가 자유권입니다. 사회권은 한마디로 뭐냐? 몸이 아플 때 119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사회권입니다. 그런데 자유권이 보장되려면 경찰, 검찰, 군, 대통령 또는 정부 공무원,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힘을 계속 견제하고 잘게 쪼개놔야만 자유권이 보장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군의 힘이 너무 셌을 때를 지금 기억하시는 저 선배님들 계실 겁니다. 강한 힘은 잘게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놔야만 우리의 자유권이 보장이 됩니다. 사회권이 보장이 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119가 돌아다니려면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야 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은 그 국가의 기본 구조 자체가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권을 증진한다 또는 인권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대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침해 구조라고 제가 감히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구조란 이야기는 지금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에서는 수령의 유일 지배 체제를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야당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북한의 체제를 잘못된 점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조사를 하려고 해도 통제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유권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마당을 비롯해서 사유재산을 탄압하기 때문에 세금이 거치지가 않습니다. 세금이 거치지 않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권을 보장할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고, 결국은 평양에 있는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풍요를 누리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짜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책에서 자유자를 빼려고 드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거 기사 보셨을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를 하면서 또는 파병 거래를 하면서 북한의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밝게 조명이 들어온 평양의 시내 사진을 신문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으니까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없고 세금을 낼 수 없고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김정은 및 김정은 세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권이 보장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 밝게 조명이 들어와 있는 저 평양 시내는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외신 기자들이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있는 전기 없는 전기 다 끌어다가 사진 찍고 껐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 인권 침해 실태 제가 자료집에 잘 넣어놨는데 몇 가지 숫자만 외워가십시오. 현재 북한 인민의 45 내지 46%는 만성 영양실조다. 그러니까 전 인민의 절반이 영양실조다. 이거를 하나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7만 명 내지 12만 명이 생지옥과 다름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공위성에 감지가 된 정치범 수용소에만 12만 명이고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까지 합치면 20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민의 절반이 만성 영양실조, 7만에서 20만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나라,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되는 과정에서 무슨 미란다의 원칙이나 재판 또는 뭐 변호사 선임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고로 북한은 자유권과 사회권이 보장될 수가 없는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체제도 존중해야 된다. 북한의 나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북한의 어려운 처지를 대한민국이나 서구의 입장에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정의, 현대 정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롤즈의 만민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무법국가 내지는 무질서한 사회를 정상국가로 만들 의무가 있다. 다른 나라를 향해 공격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자국민을 상대로 잔인한 테러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의의 전쟁과 같은 무력도 강행할 수 있다. 이게 국제 정의의 스탠다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반인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제형사재판소의 4대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중대범죄가 되려면 개인과 개인끼리 무슨 안가품을 한다든지 뭐 소수의 사람들끼리 분쟁을 하는 것을 중대범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첫째, 국가나 국가에 준한 단체가 일으키는 집단 범죄여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피해자, 다수의 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실행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무기, 차량, 금전 등 많은 자원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끼리 무슨 싸움을 하고 다치고 죽는 것은 4대 중대범죄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규정이라고요. 국제형사재판소의 모든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 규정 전문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 안전, 복지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폭력일 때 중대범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끼리 개인적으로 싸운 걸 우리가 오늘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반인도 범죄인데 민간인을 상대로 대형의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반인도 범죄라고 부릅니다. 여기 요즘 북한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학계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북한이 말도 안 되는 배급제를 동원하면서 배급제를 강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북한의 대량 아산은 이동권을 통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끔찍하게 다수를 굶어 죽게 만드는 걸 절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인도 범죄의 요건에 들어간다는 학계의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해하거나 고문하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굶겨 죽이는 것을 반인도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제노사이드라고도 하고 집단 학살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종교, 특정한 부족 아니면 특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워버리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로힝야족이니 뭐 특정한 부족이 정권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낼 때 한밤 사이에 막 화학탄을 던져서 수십만 명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특정한 사람들, 레이블링해서 특정한 사람을 절멸시키는 것을 따로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역시 4대 중대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라 함은 전쟁 중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그 제네바 합의 등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국제인도법을 어기면서 전쟁을 할 경우 전쟁 범죄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는 포로 학대 그리고 그 나라에 굳이 파괴할 필요가 없는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 등이 전쟁 범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짓이 침략 범죄입니다. 침략 범죄는 주권 국가를 부당한 이유로 주권을 제한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전반을 말하는데 이 4가지의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을 다루듯이 그 국가의 지도자를 기소하고 재판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첫째 화면에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그림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것이 다분히 국제정치의 힘의 역동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4대 중대범죄의 다양한, 제가 자료집에는 북한 이야기를 위주로 넣었는데 제가 PPT에는 좀 북한에 국한되지 않게 다양한 나라의 그 4대 중대범죄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신문을 보다가 북한에서 예를 들면 북한의 뭐 함경도에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당했다더라. 아, 그럼 이건 제노사이드구나. 이제 북한에서 벌어진 나쁜 소식을 볼 때 이거를 4대 범죄 중에 어떤 걸로 봐야 될지를 이제 유형화할 수 있는 그걸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94년에 끔찍한 르완다 대학살이 있습니다. 이 르완다 대학살은 특정한 종족을 타겟으로 해서 죽였기 때문에 이건 제노사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5만에서 50만 명의 여성이 여기서 많이 당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법이 없는 나라, 법도가 무너진 나라, 강력한 군부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해서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일수록 약자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일 만에 최소 80만에서 100만 명의 투치족이라고 불리는 온건파 후투족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 부족을 대상으로 지워버리는 끔찍한 범죄를 제노사이드라고 한다. 또 수단 다르푸르 사태도 비슷한 제노사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70만에서 300만 명이 아직도 난민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ICC가 이 다르푸르 사태를 일으킨 군부 두목을 기소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아직까지 말하자면 군부가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현재 수감 상태에 있기는 한데 ICC에 회부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국제형사재판이 나름대로 이론적인 체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아직 국제정치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반인도 범죄는 민간인을 향한 대량의 폭력,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리비아 내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이는데 정권에 의한 체계적인 체포, 고문, 민간인 구역에 대한 폭격,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반인도 범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늘상 행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의 마약 전쟁,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길거리에 마약을 거래하거나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무슨 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직결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판 없이 처형하는 것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근데 한두 명 죽이는 건 반인도 범죄로 안 보고 대량으로 죽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말이 많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다음 그 동네, 침략해서 내 영토로 만든 동네에 아이들을 붙잡아갑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아동들을 강제 이주한 것, 이건 전쟁 범죄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노약자, 아동들에 대한 인권은 지켜야 된다. 전쟁 중에 지켜야 될 제네바 협약 같은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전쟁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침략 범죄로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전쟁을 했을 때 침략 전쟁이라고 보는데 지금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좀 민간인 사망자가 최소 10,000명 이상으로. 근데 민간인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것은 반인도 범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외적에 의한 전쟁 중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침략 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민간인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반인도 범죄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죽었고 얼마만큼 죽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 범죄 유형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반인도 범죄 내지는 전쟁 범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잡혀갑니다. 그 잡혀가는데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세균성 질병으로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그런 생지옥에 놓여 있는 그 인민이 많게는 2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를 북한이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정찰 위성이 찍어가지고 증거로 들이밀면서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범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인공위성 시긴트 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하나 상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의 지금 현재 제노사이드는 종교 집단을 테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믿지 않고 무속 신앙을 믿거나 점을 보면 죽입니다. 특정한 종교를 믿거나 점을 보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점 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제노사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무슨 TV에서 공식적으로 무속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면서 막 사람들이 깔깔 웃습니다. 에이 설마. 지금 북한의 끔찍한 범죄를 너무
희화화해서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자, 북한의 전쟁 범죄. 북한은 지금 당장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데 무기를 댔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파병했습니다. 그럼 침략 전쟁을 공모했거나 공범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러시아의 잘못된 전쟁을 돕고 있다. 그래서 비판받을 수 있고 나중에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전까지 북한이 남북한이 통일을 하면 잘하면 북한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남한 영토까지 확장되는 통일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력으로 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강력한 한미동맹, 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오면서 지금 뭐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지금 파죽지세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바가 당했습니다. 이란의 전쟁도 지금 수습 국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밤에 대통령을 잡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국이다. 우린 통일 같은 거 안 해. 우린 따로따로 그냥 각자 잘 살면 돼.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어적인 차원에서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도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북한을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 북한 영토까지를 우리의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을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나중에 통일의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북한의 전쟁 범죄를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딱 무슨 두부 자르듯이 너희들과 나는 남남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에 화답하면서 북한을 갑자기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불안한 그 상황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도 결국은 국가 간의 한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이라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언제든 우리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관계다. 우리는 남남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침략 범죄를 예고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때 북한이 침략 전쟁을 예고할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볼 때 남남이라는 것은 언제든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도 아울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으실 부분이 그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공적이고 가장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에서 잡아내는 것인데 여기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동의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의 방파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38선 이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전범자로 처벌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처벌 경로가 현실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스탠다드고 모범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 두 번째는 이 로마 규정, 아까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규정에는 걸석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잡아와서 재판장에 세워놔야지만 재판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장애로 인해서 이론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조금 적잖은 장애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해서 안 된다면 그걸 우회해서 임시 내지는 특별재판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재판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만든 임시 형사재판은 권고까지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누구를 감옥에 가둬라,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 또는 앞으로 그러지 마 정도의 권고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좀 있는 경로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통일의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단죄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환기 정의의 실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동서독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60, 70년을 분단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독이 분단 기간 동안 저지른 수많은 인권 탄압의 범죄를 서독이 다 일일이 감시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우리 살면서 악당들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독에서 인권 탄압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통일 이후에 변명을 했냐면 나는 명령을 받아서 한 거다. 그 대표적인 악당들의 변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그게 죄라고 써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나는 무죄야. 되게 이제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법전의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아주 두 가지 재밌는 선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독일군 전범자들을 이제 처벌을 하려고 그 뉴렌베르크라는 시골 마을에서 전범자 재판이 한번 열렸습니다. 그때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아주 멋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이 하나같이 나는 무죄라는 겁니다. 나 히틀러가 명령해서 한 거지,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거지, 내가 무슨 죄야. 유태인을 죽이는 게 죄라는 것을 규정한 성문법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연합군에서 온 판사가, 헤이오드라는 판사가, 야, 니들 말이 옳다. 그런데 너희들은 유대인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갈 때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들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니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히틀러의 명령에는 따랐을지 몰라도 니들 양심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유죄다. 그렇게 기가 막힌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른바 자연법적 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현대 형법이, 전 법학 전공은 아닙니다만 현대 법이 발전하는 궤도를 쭉 보니까 거의 꼭 악당들의 변명을 응징하려고 법이 발전하는 그 변곡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직접 처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 영토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해야 되고 북한 인민을 우리 국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밀고 가야 나중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갑자기 북한을 조선이라고 화답합니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정치 내지는 외교에서 한 국가를 어떻게 호칭하느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주는 것에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조가 규정한 것을 유예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듯이 미래의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 우리의 국내법으로 너희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즘에 상당히 관심의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제3국 보편 관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 세계가 수없이 많은 외침이라든가 국난을 극복한 경험을 해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양민을 대량으로 죽이거나 포로를 학살하거나 하는 이런 죄는 공소시효가 없게 하자. 이런 중범죄는 이유불문 인류상에서 사라져야 될 중범죄니까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몇 가지 합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래도 독일과 프랑스가 선진국이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하지 않은 중대 범죄, 즉 르완다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를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프랑스에 와서 호소를 하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재판관이 비록 그 범죄는 프랑스와 관계없는 범죄지만 인류사의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프랑스가 기소해서 처벌하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다르푸르 사태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그런 모범적인 처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3국 보편 관할권이란 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보편 관할권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선진국에 부탁을 해서 북한의 중대범죄 사항을 독일이나 프랑스 재판에서 기소해서 프랑스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게 상당히 지금 괜찮은 방법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편 관할권을 해도 아마 이제 좀 이따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은 있는데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건 없건 일단 하고 보자. 일단 국제사회에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든 공식 재판정에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북한 체계를 상당히 압박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벌이는 중대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 지도부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질서로 움직이지만 언젠가 우리 북한 체제가 망하고 통일이 되거나 우리 북한 체제가 자유화가 되면 나는 언젠가 공소시효 없는 피고가 된다는 그 압박감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실효적으로 북한을 처벌할 수 없다면 좀 유예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즘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가슴 뜨겁게 기대하고 있는 경로가 이겁니다. 핵공격 내지는 강대국의 결단으로 벌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바꿔 말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소통 채널을 강화해서 뭐 다소 국제법이나 다소 국제적 관습에 어긋날지 몰라도 나쁜 놈인 건 분명하니까 혼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강대국의 결단도 북한을 처벌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밤에 그냥 체포해 간 겁니다. 물론 국제법이나 국제 관습 또는 주권 국가를 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방식과는 많이 거리가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단점은 있을 겁니다. 한미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돈독하지 않을 때 미국이 초법적 결단을 내려서 김정은을 체포한다고 가정하면 그 일련의 그 사태가 대형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리스크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경우 우리의 운명이 지금 강대국 손에 쥐어진다는 점에서 위험한 리스크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앞서 ICC라든가 보편적 관할법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경로 못지않게 이 경로를 통해서 북한 체제를 단죄할 가능성도 상당히 과거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해서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좀 커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 4대 중대 범죄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법적으로 처벌해 보려고 ICC에 회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처벌을 막는 경우,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특별 임시재판소를 만들어서 북한을 유죄로 기소하더라도 권고 이상, 바꿔 말하면 북한에 지금 자행되고 있는 실질적인 인권 탄압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내볼 수 있는 차선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범죄라면 프랑스, 독일 영토 내에서 벌어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달라드는 선진국들과 손을 잡고 처벌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그 어떤 국제법적인 논거 또는 주권국가라는 변명을 해도 아무 죄 없는 인민을 굶겨 죽인 것은 잘못이다. 아까 말씀드린 뉴렌베르크 재판에서 자연법적 논거를 갖고 와서 혼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라드부르 공식이라는 걸 제 논문에 넣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독일 장교들이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가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낼 때는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것은 죄라는 항목이 형법에 없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나는 무죄다라고 말할 때 이때 라드부르의 공식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의감에 비추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당시 현행법 처벌 규정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유죄다. 대개 우리가 자연법적 논거나 라드부르 공식은 변명하는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논거들인데 대한민국 법학자분들이 이거 지금 열심히 좀 논리를 만들어 놔서 통일된 이후에 보나마나 북한의 전쟁 범죄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로로 변명할 겁니다. 그거 김정은이 시켜서 그랬어.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는 그거 죄가 아니었어. 이렇게 우길 겁니다. 그때 우리 물방조 회원들이 이 논리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대국의 결단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확전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부담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인도 범죄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내지는 5가지 북한 반인도 범죄 응징의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 그것이 실현되건 전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 실현되건 대한민국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 기록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인권 탄압을 상당히 압박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고 내부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북한에서 야 어느 지역의 사람을 대량으로 죽여라. 이거 시켰다고 이거 했다가 통일되고 나면 나 기소될 거다. 반인도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랬지. 그럼 좀 미루던지 다른 핑계를 대보자. 내부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자꾸 지금 적대적 두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진입하고 정상국가로서의 사법적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 북한 열심히 정상국가 행세해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해서 녹화하고 있다. 그것이 정상국가 진입을 통한 이권을 우리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전시작전군과 관련된 여담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저 군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순수한 인공위성 자력 인공위성만 놓고 보면 재방문 주기가 2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한 지역을 촬영하고 그 위성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찍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꺼내서 쏘는 데는 35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미일 연합 자산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을 24시간 관리하고 감시할 수가 없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군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북한 인권의 영역에서도 저는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좁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누가 누굴 어떻게 죽이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24시간 촬영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의 자력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녹화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북한 정권에 대한 큰 압박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건 대한민국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인도주의를 숭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의 동포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평화 통일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을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북한을 조선으로 예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는 이건 그냥 한미 동맹과 헌법 정신의 회복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헌법 3조와 헌법 전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의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북한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의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안전한 처벌 방법이 될 겁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처벌하는데 그 실권을 우리가 강대국에게 주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마련하고 통일의 초석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단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민족애적 동포애적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북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은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정보협력 지소미아라는 것을 없애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지소미아를 없애지 말아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북한 인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서해에서 그 조악한 뗏목 같은 걸 타고 탈북하는 사람들 조기에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지소미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미일 안보 공조, 한미 동맹은 북한 인권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여기 많은 선배님들께서 좀 방송이나 글이나 또 강연에서 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공세적 통일의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온통 TV를 켜면 먹방만 나오고 구슬픈 트로트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국민성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CIA의 그 고급 장교 출신이었던 레이 에스클라인이라는 정보기관 출신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 100여 년 동안 망한 나라들을 공부해서 국력의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국력의 공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무형 국력 곱하기 유형 국력이다. 유형 국력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경제 지표, 병력 수, 영토, 인구, 눈에 보이는 지표. 거기다 곱하라는 겁니다. 무형 국력은 그 나라 국가가 제대로 된 전략을 제시했는가, 국가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 국민들이 싸워 이길 의지가 있는가, 국민 의지가 있는가. 국가 전략과 국민 의지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사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압도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북한을 자유통일, 자유해방시키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찾아주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우리 손으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사기가 지금 충천에 있는가? 저는 그걸 좀 반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MZ 세대들이 기특하게 아주 애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잠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운이 몰려올 때 우리가 북한을 반드시 수복하고 북한의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손으로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사기로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통일, 북한 인권, 대한민국의 안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물망초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박사님은 북한 정권이 자행해온 반인륜적 행태, 인권 침해, 이런 것은 막연한 도덕적 비판으로 그치지 말고 국제법 기준에 따라 객관적 데이터를 기록 체계화해서 실질적인 사법 처벌 및 압박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국제법정에서 이 법정을 통한 처벌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국내적으로는 시효 없는 증거를 축적시키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서 반박 불가능한 그러한 범죄 기록을 남겨야 하며 대외적으로 제3국의 공평관할권 재판과 미국이 독자적 금융사법 제재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청규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까? 네. 우선 그 양일국 박사님의 그 여러 이론적 또 법적 이런 근거 있는 말씀과 그다음에 방안 제시 이것까지도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안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군사적 관점과 그다음에 또 현실적 관점 이런 부분들을 짚어물어서 양영국 박사님이 그 방안으로 했던 것들을 좀 더 견고하게 어떤 이론적 무장을 갖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전쟁 범죄라는 것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만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만이 가장 유일한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어났던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뉘른베르크에서 그 패전국에 대한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 일본 패전국에 대한 전범 재판이 있을 때 그 전범 재판도 사실은 연합국의 일방적인 재판이 아니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양측이 다 합의된 가운데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묻겠다는 합의가 전제됐기 때문에 국제 전범 재판이 있었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후로도 마찬가지 어떤 전쟁에 있어서 일방적인 전순국의 일방적인 그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것도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패전 국가의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4년 동안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전쟁 범죄가 재판이 없었을까? 그거는 바로 비렐름 2세를 갖다가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독일의 당시 황제가 비렐름 2세였지 않습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했을 때 비렐름 황제가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고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네덜란드가 보호하면서 그것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끝까지 묻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쟁 범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여간에서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 국내법을 적용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즉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죄를 져도 굉장히 약하게 처벌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은 작은 죄도 그냥 액면가로다가 처벌받게 하고 이런 게,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개념 아닙니까? 저는 그 국제사회에서 전쟁 범죄와 관련된 것을 이 말을 빗대서 말하냐면, 전쟁이 이기면은 죄가 없는 거고 전쟁이 지면은 죄가 있는 것, 유승무죄, 무승유죄 이런 말로다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그 이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런 맥락에서 6.25 전쟁 중에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우리가 북한의 전쟁 범죄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상태가 종전 상태가 아닌 정전 상태입니다. 정전 상태, 즉 휴전 상태입니다. 이 휴전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전쟁을 유발한 책임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종전해 갖고 전쟁 범죄를 어떻게 조사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정전협정에 이와 같은 전쟁 범죄와 관련돼서 어떤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 기록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고 70여 년이 지나서 지금도 전쟁 범죄와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가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정확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양희글 국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건이 조성되고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한 근거와 증거 자료를 갖고 책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6.25 때 참전했던 분들, 또 그거를 목격한 증거가 있던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 놓는,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이 과정은 우리 물망초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은 어려운 그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로마 규정, 이제 우리가 ICC의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어쨌든 로마 규정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게 어쨌든 2000년대 초반에 발효가 돼서 지금 그거를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있었던 전쟁들을 갖다가 소급해갖고 소환해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로마 규정에 사인을 안 해서 국내법으로다가 발효가 안 된 북한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이 로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흡수 통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갖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때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국가가 지금 존재하는 이런 상황을 갖고 북한의 그것을 갖다가 한다? 제 생각에는 실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난맥상이 있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데이터나 이런 걸 갖고 차근차근 여러 방안을 강구해 가는 과정은 그것도 역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북한의 그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것은 뭐 6.25 때 전쟁 범죄와는 별개로 6.25 정전 이후에 북한 정권, 즉 김일성부터 해서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여러 인도적 범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헌법상의 하나의 그 한 국가인
우리가 당사국으로서 이거를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양 박사님이 오늘 여러 안을 꺼낸 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좀 차곡차곡 쌓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기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도 딱 하나 집어주셨는데, 베네수엘라의 그 예를 마두로 대통령을 갖다가 미국이 그렇게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범죄자로 취급해갖고 범죄자를 압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한 예로다가 이제 제시했는데, 자 그러면 그 상황과 한반도의 북한 상황을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주변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동맹국이 있을까요? 만약에 베네수엘라 주변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동맹국의 비호를 받는 동맹국가로서의 누군가가 있었다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그렇게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만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나 미국의 힘을 빌어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북한도 있지만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굉장히 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국제 레짐을 갖고 빌려서 얘기한다고 해도 유엔에서 아무런 것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UNSGN, 즉 유엔 사무총장의 직권 어떤 조사라든지 직권 권한을 갖다 발동해 갖고 하는 정도에까지 중대 범죄가 정말 형성이 돼 갖고, 과거 그 1990년대에 보스니아에서 있었던 그 민족 살해, 대학살 이런 것처럼 국제 이슈화되는 이 정도의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또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들을 그 압박 수단으로, 또 이것이 더 누군가는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서 북한이 더 이것이 심화되지 않게, 더 악랄하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노력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양 박사님이 그런 측면에서 제시했던 안들이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감시나 어떤 증거 자료가 될 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그 여론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증이 가능한 그런 그 증거 자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거는 뭐 휴민트가 돼도 좋고 탈북자의 어떤 것들이 돼도 좋고, 또 그거를 경험했던 인원들이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실질적인 증거 수집이 돼야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러우 전쟁의 북한군과 관련된 북한군 참전과 관련된 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침략 범죄에 대한 앙조, 침략 범죄에 대한 공범이나 공모, 이렇게 책임 묻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 생각에 북한을 처벌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용될 수 있을 만큼의 침략 전쟁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러시아에 대한 책임을 첫 번째 물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책임 없이 북한을 갖다가 공범으로 우리가 처벌하도록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는 일방적인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우크라이나의 동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라든지 또는 그 자포라지 이런 쪽의 그 주의 상당 부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슬라브족이 차지하고 있고, 그 슬라브족은 반정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정부를 만들고 그렇게 했고 자주 독립을 이렇게 외치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전
있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세계주의 정부를 갖다가 독립정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별도의 국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침략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너희가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 전제를 갖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는 어떤 문제가냐면 침략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세계주 독립정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의의 전쟁으로 지금 둔것돼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과연 유럽 사회가, 국제 사회가 이거를 정말 러시아를 갖다 침략자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 더욱이 러시아가 패전국이 되지 않는 한 미국과 아무리 어떤 협상을 해서라도 러우 전쟁에 러시아가 패전국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러시아를 갖다가 침략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특히 북한의 참전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전쟁 침략 범죄의 방조 또는 공범, 공모로 규정해서 이렇게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것도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그 러우 전쟁에 여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KN 계열의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장사정포와 관련된 거라든지 탄약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 병력은 물론이고 여러 것들을 지금 이동해갖고 사용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만든 자국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이제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무기를 그 러우 전쟁에 갖고 가서 활용하는 것을 갖다가 이 또한 처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KN 계열의 어떤 미사일을 갖다가 북한이 갖고 가서 현지에서 뭐 조립해서 사용하거나 어쨌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대량 살상 무기, 즉 뭐 핵이나 화학탄이나 생물학 무기나 이런 것들의 운반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 한 탄도탄의 어떤 개념으로다가 운용되지 않는 한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할 수 없다.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핵과 화생 무기를 갖다가 운반체로 써야만이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양 박사님 여러 안을 굉장히 심층 깊게 연구하시고 제시해 준 점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일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신다면 더 완성도를 높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청규 박사님은 아주 현실적인 그 한계와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북한의 죄과를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었고 철저한 전범의 증거 및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성 박사님 토론해 주시죠. 예, 박종상입니다. 먼저 양일국 박사님 논문 작성하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 작성 후 발제하는 게 100%라고 하면은 토론하는 거는 한 30%의 노력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양일국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북한의 그 핵심 국제범죄 기록과 책임 규명에 대한 다각적 경로에 대해서 실효적인 법률 집행과 외교 안보적 전략의 균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양일국 박사님이 발제해 주신 논문은 그동안 분단 전후 북한 정권이 자행해온 반인륜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의 4대 중대범죄 이 틀로 이용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법적 처벌 경로를 다각도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학술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가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과거의 도덕적 규탄 수준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법리적 체계에 맞춰서 객관적 데이터를 치환하고 축적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적, 인도적 책무라는 점에서 깊이 공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법적 단죄라는 원칙론과 더불어서 그 유연한 외교 안보적 완급 조절이 동시에 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칫 남북 간의 최소한의 안보 관리 채널마저 영구히 차단되거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조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발표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법적 경로를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특히 전쟁 범죄 부분에서 언급된 6.25 전쟁 포럼 및 실종자,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전쟁 관여 사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벌 경로별 실효성 검토 및 외교 안보적 보완점입니다. ICC 및 임시 특별재판소를 통한 처벌 경로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나치게 안보리 중심의 전략이 경도되기보다는 발전에서 제안한 우크라이나 상황을 활용한 방조범, 기여범 논리를 우회적으로 축적하되 이를 북한을 전면 압박하는 카드가 아닌 중러의 대북 밀착을 견제하는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의한 직접 처벌 경로입니다. 이 부분은 체제 전환 전 단계에서 국제법적 공소시효 정지 등 법리적 정비에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대외적으로 과도하게 공론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는 내실 있는 물 및 사법 데이터 구축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보 위험 관리 및 내부 균열 유도 수단 그리고 보안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북 전략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국의 보평 관할권 및 패권적 직접 행동 경로입니다. 한반도는 베네수엘라나 시리아와 달리 고도화된 핵,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미국의 독자적 제재 시스템과의 사법, 금융, 공조체제 기금이라에 초점을 맞추되 군사적 직접 행동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우 신중한 외교 안보적 판단하에 조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전쟁 범죄 핵심 쟁점에 대한 토론입니다. 양인국 박사님이 제시한 북한의 전쟁 범죄 요건, 즉, 첫 번째로는 6.25 전쟁 국군 포럼이 실종자 문제입니다.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에 대한 공범 책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는 과거에 6.25 전쟁 시기에 발생한 국군 포럼이 실종자에 대한 생사 확인 거부와 이상가족 상봉 제한을 현재까지 지속되는 중대한 인도주의적 법 위반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즉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또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민간인 인구 집단에 대한 체계적 공격인 인도의 반환제와도 결합해 있기 때문에
일부 법리적 보완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북한의 거업으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합법적 안대 선언과 동시에 실질적인 생사 확인 및 이해 봉환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이라는 투스트랙 접근을 취함으로써 외교적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에 대한 공범 책임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병력과 무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쟁 범죄 방조 및 공범 혐의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대로 파병을 전쟁 범죄 공범으로 국제법정에 제소하는 논리는 그러나 자칫 한러 관계의 파탄 그리고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다가 전수하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러한 안보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에 대한 전쟁 범죄 법리적 수긍은 대한민국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및 EU 또 미국 이러한 사업당국과의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및 데이터 공유 공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양인국 박사님께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양인국 박사님이 제시한 부분은 강조한 AI 기반 위성 정보 분석 그리고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빙 이런 부분은 인적 접근이 제한된 북한이 범죄 현장을 기록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어떤 처벌 경로를 택하든 반박 불가능한 그러한 법적 증거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 도구를 현실 정치에 활용할 때는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 안보적 환경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본 발전에서 제시한 정교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 위에 유연하고도 전략적인 외교안보적 로드맵이 결합될 때 북한 정권의 변화를 실효적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상 박사님은 사법적 단죄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국군 포로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실리적 접근, 대중관계의 균형 감각이 동시에 발휘되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외교안보적 로드맵이 결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 발표를 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발표 내용이 단순히 6.25 전쟁 때의 전쟁 범죄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회에서는 6.25 전쟁이 전쟁 범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군 포로 분들과 같이 북한에 강제로 억류시킨 점, 그리고 민간인을 강제로 납북한 약 10만 명에 가까운 강제 납북자들. 이번 일요일이 28일이 6.25 납북자 기억의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명명한 기념일인데 그런 강제 납북행위. 세 번째는 이제 민간인 학살. 아까 발표된 제노사이드를 포함한 이런 학살 문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이 앞에 들어오실 때 혹시 책 전시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침묵의 증언이라는 책이 한글과 영어로 작성된 6.25 전쟁 범죄의 각종 데이터를 확인된 데이터들을 수록한 책입니다. 혹시 나중에 참고하시고, 근데 오늘 발표는 6.25 전쟁 때만의 범죄가 아니라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로마 규정, 즉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이후로 전쟁 범죄라는 것이 반인도 범죄와 이렇게 또 쌍방 서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한 나라 내전 중에 발생하는 것 또한 전쟁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오늘 발표 내용은 6.25 전쟁 이후의 각종 상황, 북한과 관련된 범죄 행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분한테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 범죄 행위, 전쟁 범죄와 관련된 행위, 이들에 대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좀 생각나는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이분들하고 제가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겠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셨죠. 오래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밌는 농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처럼 정외과 전공한 학생하고 법학과 전공하고 행정학과 전공하고 3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학교 앞에 자주 다니는 길에 전봇대가 있어갖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전봇대를 어떻게 없애야 되냐라고 행정학과한테 물어보면 전에 전봇대 어떻게 뽑았는지 전례를 막 찾아요. 걔는. 근데 법학과 친구한테 전봇대 물어보면은 전봇대를 없앨 수 있는 관계 법령을 찾아요. 정외과한테 물어보면 야 너 청와대에 아는 사람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문제를 놓고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 일본이 지금 당장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쟁을 제기합니다. 그거는 40년이건 50년이건 뒤에 독도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씨앗을 뿌리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나 전쟁 범죄를 ICC 제소가 안 되면 관습법으로 안 되면 뭐 유엔 안보리가 막아서 안 되면 유엔 결의를 하면 되고, 또 아까 대량 살상 무기로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WMD랑 관련해서 지금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금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부 북중러의 대치 구도에서 어떤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일부 국면에서는 남북한 대화에 방해가 될 여지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이익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장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북중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모든 걸 다 로우키로 가고 그저 뒤로 자료 보존 정도나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미래에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민족 통합이라는 대업 과제가 있을 때, 자,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이 미래 통일이 된 다음 양일구 내가 고생할 때 넌 뭐 했는데 그 자료 보존 잘하고 있었지, 이게 국민 통합이 되겠냐는 겁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지금 당장 북중러와의 외교 분쟁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감수하는 접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차동길 이사장님 말씀에 받들어서 시민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지금 북한 탈북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 범죄를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하고 유튜브 가서 떠들고 신문에 글을 쓰고 집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단체가 해오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서 프랑스나 독일 사법부를 통해서 루안다, 시리아 같은 나라의 인권 탄압을 문제 제기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이 당장 그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을 바라보고 보편적 관할권으로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걸어놓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될 뿐더러 미래에 그 나라의 국력이 쇠하거나 그 나라 주변의 그 전쟁 범죄 국가를 비호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력이 쇠해서 언젠가 단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을 때 단죄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시민단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그 씨앗을 계속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걸로 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베트남 전쟁에 우리 그 군인들이 한 9년 동안에서 32만 명 이상이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32만 명이 참전했고 한 5천여 명이 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고 또 게릴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간 우리 그 주월 한국군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트남전 참전을 갖다가 국가의 어떤 그 보상 체계나 이런 속에서 크게 우대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받게 하고 월남전 얘기만 나오면은 시민단체든 여기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 베트남에서는 월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한 걸 모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9년 동안 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얘기는 베트남에서는 항미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개념에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베트남이 통일을 하기 위한 전쟁이었지 한국군이 참전하고 우리는 한국군하고 싸운 전쟁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가서 잘 싸우면서 정말 뭐 중대 전술 기지 운영 개념부터 해갖고 잘해갖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단체는 그 한국군이 가서 주민으로 위장한 게릴라하고 싸우는 그 상황에서 게릴라인지 주민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위에는 가해 오기 때문에 자유권 차원에서 했던 여러 활동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치 민간인을 학살한 것처럼 해갖고 그 현지의 마을에 가갖고 인터뷰하고 그때 북한군이 만들어서 뿌렸던 전단지 같은 거 갖고 이게 사료라고 하면서 딜이대고 이렇게 갖고 월남전을 갖다가 말도 못 꺼내게 만들고 월남전 참전했던 용사들을 갖다가 굉장히 하대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시민단체가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뭐 제가 월남전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월남전에 관련된 것도 잊혀진 전쟁으로 가는 것들을 그 시민단체가 다시 불씨를 살려놓고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시민단체가 월남전과 관련된 거를 그만큼 끌어올리면서 여러 가지가 또 그때 고엽제 피해와 관련된 것도 다시 검토가 되게 됐고 여러 가지가 됐던 것처럼 저는 시민단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동상입니다. 혹시 이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북자 기념관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납북자 기념관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납북자 기념관이 뭐지?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잘 모릅니다. 납북자 기념관이 임진각에 있습니다. 임진각 주차장 옆에 한쪽 구덩이에 커다랗게 건물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많은 분들은 여기를 가보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납북자 명단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각 시에서 작성해 놓은 자료들이 다 있고 정부에서 작성해 놓은 납북자 자료가 다 있고 학살자 자료가 있고 거기에 가면은 국군포로 자료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작정 그냥 손만 들고 으쌰으쌰 하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료도 못 보고 따라서 이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이 먼저 알고 가보고 확인해보고 그래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알아야지만 내가 나서서 뭘 할 수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먼저 한번 가서 보고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운동,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망초 똑바로 하겠습니다. 예, 시민단체 제가 이분들 발표할 때 그 생각이 나왔던 거예요. 준비된 질문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낸 저의 생각은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되어야 하고 권력이 침묵할 때 권력의 침묵을 대신한 확성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 우리 사단법인 물망초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역사의 조난자를 기억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북군포로 송환 활동 위원회 또 북군포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활동부터 해서 또 탈북 이탈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등등 또 전쟁 범죄, 북한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발굴하고 하는 이런 일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해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발표해 주신 세 분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물망초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93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에 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전부 단상 쪽으로 해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